서자라고 하는 불리한 신분으로 태어나 가정 내에서 호부 호영도 하지 못한 채 차별을 받던 홍길동.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었잖아요. 그래서 호부 호영을 마침내는 아버지가 허락해줬지만 이 가정 내에서의 그 호부 호영, 이것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었던 홍길동은 결국은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도적이 되었고, 이 도적은 체제에 반항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기는 하지만 이 도적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좀도둑같이 범죄에 가까운 성격이라기보다는 활빈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활동하면서 탐과 놀이들에게 벌을 주고 잘못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백성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그들이 조금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죠.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홍길동은 자신의 존재감을 굉장히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도둑질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막 남겨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한 건 아니었고요. 또 수많은 도적들과 힘을 합치면서 무술이나 지략, 도술 이런 거에 능한 길동이가 힘을 같이 합쳤으니까 쉽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동이는 재물을 훔치고 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이름을 막 남기기도 하고 자신과 똑같은 길동이라는 존재를 여럿 만들어서 조선 팔도 여기저기서 막 동시에 술법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도적질을 행하는 기적을 만듦으로써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유명하니까 우리 여기저기 막 공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예시로 있는 이름 다 홍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몰래 도둑질하고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는 게 보통의 도둑일 텐데요. 길동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도둑질을 했다는 걸 세상 모두가 알도록 존재감에 팍팍팍팍 드러낸 거죠. 이렇게 되면 갈등의 규모가 더 커지겠죠. 임금이 국가가 다 잡아들이려고 막 진짜 혈안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요. 방법이 좀 터프하긴 했지만요. 길동이 서자라는 한계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거나 묵과에 응시하여 문인이나 무인이 되어 임금에게 자신을 알리지 못했지만 길동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명망을 높이 세운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금과 나중에 좀 만나서 자기의 어떤 의사를 타진하고 그럴 만큼 조금 세력을 키우려면 얘는 어차피 지금 과거는 못 봐. 그러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이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은 글의 후반부에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2014년 수능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어떤 도적질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임금과 가까이 가서 자기의 어떤 뭐 상황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려던 의도였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죠. 어쨌든 결국 이런 과정이 진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임금과 국가와 갈등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진짜 갈등을 하는 건 적서차별이라는 사회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임금 앞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서자로서 굉장히 불리했고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까지 요 시차의 대상, 요 주의 대상으로서 홍길동이 되게끔 스스로 만든 건 임금과 완전히 맞짱 떠서 싸우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임금과 갈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짜 갈등은 적서차별의 사회 구조와 갈등을 빚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갈등, 뭐 이렇게 임금과의 갈등의 성격은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맞서고 불의하고 잘못된 현실에 도전하려는 모습, 이걸 보이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회소설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게 근대로 오게 되면서 민중의 비판의식이 성장하면서 이런 의식이 소설에 많이 담기게 되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런 근대 소설의 면모가 홍길동전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저항 정신도 이런 갈등의 양상들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홍길동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둑질을 자꾸 하니까 조정의 임금까지 홍길동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신하들과 다 모여서 막 아이디어 회의를 해요. 막 골똘히 막 골몰하면서 어떻게 잡아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과정에서 홍판서의 서자라는 것, 그 병조화랑 홍인형의 서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홍인형은 홍판서의 적자예요. 그래서 정실부인에게서 나온 홍길동의 이복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홍인영은 정실 부인의 이제 아들인 거고, 그래서 임금은 아버지와 형에게 길동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국가의 근심이 되게 만든 것을 막 꾸짖으면서 잡아들여라 라는 것을 명하게 됩니다. 개혁 지향적인 사상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길동이 이기는 하지만요. 아버지와 형이 자신 때문에 곤경에 빠지는 모습을 그냥은 둘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잡혀주게 됩니다. 이 역시 홍길동이 가부장적인 가치관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마냥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인물인지라 잡힐 듯이 와서는 임금에게 서자로서의 자신의 억울한 삶을 이야기하고는 자신의 잡아들이라는 그 명을 거두어달라고 부탁한 뒤 도수를 써서 뿅 하고 막 사라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막 풀로 만들어진 인간이고 막 이래요, 황당하게. 그러고는 자신에게 병조판서의 교지를 내려주면 잡히겠다고 방을 사방에 다 붙이죠. 그러니까 임금과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 아마도 이게 정말 길동이 바라는 거였겠죠. 서자로서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입신양명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요. 그래서 입신양명할 수 없는 그 나름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한계, 그걸 정말 극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바람을 조선 조정의 대신들이 쉽사리 들어주진 않겠죠. 처음에는 모두들 반대했고요. 그러자 길동은 형에게 스스로 가서 잡힙니다. 그래서 사지를 다 결박당하고요. 한양의 궐문 앞에까지 다다라서 다들 보는 앞에서 쇳줄을 끊고 하늘로 둥실 올라가 구름을 타고 떠나는 엄청난 그 모습을, 영웅적인 그 모습을 생중계해요.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멘탈이 탈탈 터는 거죠. 결국 신하들은 길동이에게 병조판서의 직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이 시커먼 조정의 대신들은 병조판서직을 받아들이러 오는 길동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둥 하고 길동이 나타나죠. 이게 사극 드라마 같은 걸로 만들어지면요. 주인공이 지금 숱하게 죽을 위기를 맞닥뜨렸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적의 소굴로 들어오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시청자는 어떻게 하면서 막 가슴 졸이며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웅이니까 잘 이겨내겠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막 바운스 하는 걸 막 느낄 수밖에 없죠. 즉 영웅 소설의 구조에서 자라서 또 위기에 처한다 라고 하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홍길동은요, 애초에 자신이 병조판서로서 조정으로 출퇴근하며 다른 대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자로서 신분의 한계가 분명한 자신이 그래도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를 임금에게까지 인식시키고 병조판서라는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서 입신양명을 해보는 것, 그것까지였던 거죠. 즉, 기존의 적서차별의 신분질서의 그 장벽이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그걸 깨부수고 시대적 질서나 임금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맞서는 것, 이것까지는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길동이는요, 병조판서직을 제수받고는 곧바로 임금에게 자신의 한을 풀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는 몸을 공중에 훅 솟구쳐서 구름에 쌓여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며 홍길동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임금도 길동의 재주에 감탄하고 말죠. 임금도 감탄할 정도의 대단한 능력자 홍길동. 이렇게 스스로 능력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임금에게 인정받고 싶다. 병조판서로서 이름을 떨치고 싶다. 같은 그런 것 같은 성리학적 세계관 내에서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공지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능력자라고는 해도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어 있던 그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이라도 병조판서직에 제수받기 위해 이렇게 애썼던 걸 보면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소원 성취하여 병조판서가 되었으니 그럼 이제 그동안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된 걸까요? 이 부분 역시 홍판서가 호부 호영을 허했을 그때의 상황처럼 홍길동 개인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지만요. 홍길동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서자들, 모든 서자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거나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렵겠죠. 어쨌든 임금에게 인사를 하고 떠난 길동은 도적들과 함께 그들만의 국가인 율도국을 만들어 그곳의 왕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율도국은요, 인재도 고르게 등용하고 수탈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모두 태평성대를 노래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백성들의 이상향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든 길동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다가 왕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뿅 하고 사라지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진 않은데요.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 영웅들이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동은 영웅소설의 영웅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업을 달성한다는 그 구조에 딱 맞아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말 구조에서 조금 더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길동은 조정 대신들, 무관들은 물론 임금까지도 어찌하지 못하는 대단한 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폐단 이런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건 길동이가 스스로 조선 사회를 개혁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요. 율도국으로 떠나서 그곳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조선을 떠난 거예요.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도피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현실을 개혁한다고 부르짖던 사회운동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렸대 라고 하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저 사람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달라지려나?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어딜 간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홍길동은 조선 사회를 바꿀 것처럼 한바탕 들썩이게 만들어 놓고 그 문제적인 탐관오리가 들끓고 백성들이 가난한 그 조선의 상황을 그냥 뒀어요. 그 정작 개혁은 율도국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 가서 해버린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적서차별을 경국대전에 명시해 놨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신분제 사회, 성리학을 신봉하는 조선 사회에서 개혁을 이루겠다는 건 사실상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적서차별을 거부하고 싶지만 임금에 대한 충, 아버지에 대한 효, 이런 봉건사회의 유교윤리까지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게 홍길동의 한계, 혹은 이 글을 쓴 허균의 한계, 혹은 너무나 완고한 질서를 가진 조선 사회 자체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홍길동이 율도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마치 조선의 왕에게 허락을 받듯이 자신이 도적들과 새로운 곳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될 것을 밝히고 그들과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존의 왕의 권력과 맞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홍길동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면 어느 정도는 자력으로도 그 나라를 나름대로 잘 꾸려나가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전임 병조판서 길동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서는 조선의 임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홍길동이 세운 율도국의 면면도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홍길동이 가서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왕과 백성이 있는 율도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자신이 더 왕다운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명분 하에 정복을 해요. 정복해서 다스리게 된 거였는데 임금과 신하, 양반과 백성 다 정해진 직분이 있어서 그걸 정해진 걸 당연히 누려도 된다는, 즉 나는 왕으로서의 자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율도국을 정복해서 내가 거기에 왕이 돼도 돼 라고 하는 그 약간의 무서울 수 있는 성리학적 명분론이 홍길동의 행동에서 떠올라요.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부인을 한 명만 두지 않고요. 여럿을 둬요. 부인을 여러 명 둬도 된다고 허용하는 축첩 제도로 인해서 서자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갔던 홍길동이잖아요. 근데 홍길동 자신도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살고
그리고 성리학적 세계관 속의 수직적 신분구조, 거기에 어떤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왕이 스스로 됐어요. 그 자리로 스스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개혁을 추구한다고 하는 홍길동이 만들어낸 율도국마저도 이렇게 봉건적 질서를 완벽하게 탈피하고 있지는 못하다. 유교적 신분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홍길동 자체도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 역시 2014년 수능 문제에 다루어졌어요. 어쨌든 결국 이러다 보니 사회의 모순은 다양하게 비판하면서도 근본적인 어떤 문제까지는 개혁하지 못했다. 봉건제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진짜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게 홍길동전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살던 홍길동이 나중에 한 나라의 왕까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웅소설의 측면으로 봤을 때 영웅적 인물이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고 행복하게 끝나기 때문에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갈등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한계를 지니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홍길동전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요거를 조금 한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이 소설은 국문소설, 한글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읽을 때 굉장히 길었죠? 장편 소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영웅소설의 어떤 면모도 보이고요. 도수를 사용하는 도수소설로서의 면도 보입니다. 성격은 당대의 사회 문제를 다룬 소설로서 현실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적서차별의 사회 현상이라든지 탐관오리의 수탈이라든지 이런 게 다루어졌죠. 그래서 도술적으로 뭐 축지법을 쓴다든지 분신술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루어졌고요. 그리고 비판적인 성격도 있어요. 다만 이제 도술적인 성격 때문에 사실적인 묘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면은 있습니다. 주제는 적서차별 철폐를 부르짖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간 평등 사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탐관오리의 부정부패 일소, 그러니까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를 한 번에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과 빈민을 구하자라고 하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율도국이라고 하는 곳을 정벌하고 지배하는 내용이 있었죠.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눈을 널리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과 이상국 건설에 대한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의 특징으로는 진취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앞서 나가면서 타개해 나가는, 앞장서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현실의 문제를 다룬 현실성이 강하다는 면, 그러면서도 좀 실제 일어나기 어려운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아서 전기적 요소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한글 소설이긴 하지만 그 이전 시대부터 계속해서 한문을 계속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말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한문 문투, 한자 시간에 한문 시간에 한자를 배우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번역했을 때는 우리가 쓰는 자연스러운 어순과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동이 복지하고 대답하여 가로되, 뭐뭐왈, 가로다 말할 왈, 이렇게 해서 쓰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직역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홍길동전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주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조금 길어서 굉장히 어렵고 좀 지루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스스로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길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긴 시간 열심히 수업을 끝까지 들은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나는 정말 멋진 녀석이야. 자식 기특하군.
하면서 스스로의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세요. 정말 잘했고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음 시간에는 2014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홍길동전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어요. 안녕.